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새 대통령을 연호하는 대규모 관중도 화려한 취임 행사도 모두 생략된 간소한 취임식을 치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DC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양순 특파원,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들어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DC의 백악관 인근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재무부 건물입니다. 바로 그 옆이 백악관입니다. 이제 DC에는 밤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몰아치는 일정을 소화했던 바이든 대통령, 이제 백악관에 입성해서 직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임 대통령들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석해서 무명용사의 앞에서 헌화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취임식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백악관에 입성해 있는데요. 잠시 뒤면은 첫 번째 백악관 대변인인 젠 사키가 브리핑을 시작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서신을 잘 받았다라고도 얘기했는데요. 대단히 낙관적인 내용이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취임식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공화당 양당 지도부와 함께 성당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보면은 취임식 상당히 조촐하게 열린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상하원 의원들과 이제 각계 인사들 모두 모여도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적은 규모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통 보안이었기 때문에 검문 검색 속에서 기자들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취임식에서 레이디 가가가 미국 국가를 부르고 또 이제 제니퍼 로페즈의 공연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흥겨운 분위기도 나왔는데요. 또 백악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잠깐 백악관 주변을 걸으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 의장대의 사열과 행진은 예년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눈여겨볼 점은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내려고 했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처럼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인종차별 반대 시위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를 겪으면서 이 분열된 미국인들에게 다양성이라는 그런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종 그리고 성별을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흑인 여성 소방관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고요. 22살 흑인 여성이 시를 낭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사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을 언급하면서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통합에 기반한 민주주의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현재 모습이 분열과 반목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 저열한 싸움을 이제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불과 2주 전 폭력 시위대가 점거했던 바로 그 자리에 막 취임한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섰습니다. 먼저 취임 연설 장소 자체를 민주주의 재건의 상징으로 규정했습니다. We've learned again that democracy is precious. Democracy is fragile. And at this hour, my friends, democracy has prevailed. 하지만 폭력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미국의 현실을 유례없는 도전의 시기로 진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극단주의와 백인 우월주의 등을 분열과 반목의 당사자로 지목하면서 국민적 통합을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20여 분 취임 연설에서 통합은 11차례에 걸쳐 거듭 강조된 단어였습니다.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And I ask every American to join me in this cause. 대통령 자신도 상대편까지 포괄하는 통합형 지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I will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all Americans. 다만 사실 자체가 조작되고 심지어 만들어지는 문화를 거부해야 한다며 저열한 싸움을 이제 끝내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최근 몇 달간 벌어진 대선 불복과 부정선거 주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가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내고 번영하는 길에 미국의 역할이 컸음을 되새기며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트럼프 시대 탈퇴했던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세계보건기구 복귀 등을 위한 정책 검토에 들어갔고 이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작업도 중단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취임 연설에서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not to meet yesterday's challenges, but today's and tomorrow's challenges. 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And will lead not merely by the example of our power, but by the power of our example. 탈퇴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도 다시 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 WHO 복귀도 서두를 전망입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응이 성공하려면 국제 연대를 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듯 보입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진행됐던 멕시코 장벽 건설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슬림권 7개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들의 입국 제한 조치도 풀릴 전망입니다.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던 제도 역시 부활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입성 후 이를 위한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콕 집어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난 4년간을 어둠의 시대로 규정한 적이 있었던 만큼 취임 초기 트럼프 시대의 정책을 빠르게 뒤집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데 따른 낙관적인 심리로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4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57.86포인트 상승한 31,188.3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52.94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260.07포인트 올랐습니다.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과 주요 기업 실적 등을 주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금 들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122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명희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380명, 해외 유입 21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2명, 경기 133명, 인천 22명이고 부산 19명, 경남 15명 등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317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16명 늘어난 1,316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적절한 지원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 추가 구매 계약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국내 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면서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의 위기를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백신 개발을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3차 유행을 제압하는 것이라며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송명입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더 힘겨운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과 일터를 잃은 직장인들은 당장 생존을 위해서 더 고된 일자리로 뛰어들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텅 빈 여행사 사무실. 달력은 문을 닫은 지난해 5월에 멈춰 있습니다. 직원 5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냥 1년이 다 돼가네요. 직원들하고도 한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뭐 지금 1년이 지났고 대리운전 등을 하며 버틴 게 8개월째. 삶은 더 고달파졌는데 수입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대리운전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많이 매출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여가지고 외식도 줄이고
쇼핑도 안 하고. 코로나19는 비교적 탄탄했던 일자리까지 앗아갔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예전 같으면 회사에 있었을 시간, 요즘엔 아이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코로나19 탓에 수출이 급감하면서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일당을 받는 일거리를 찾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아내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정확하게 절반 정도 줄은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누렸던 그런 생활들은 당연히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두가 가장 힘든 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PC방에서 남았던 라면 갖고 왔었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걸 버릴 수는 없고 수입이 없으니 이거라도 먹자. 먹고 죽지는 않으니까. 돈을 까먹고 있다 보면 저는 제 계층에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전자가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모바일 사업의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 측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혀서 사실상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속되는 스마트폰 사업 철수설에 LG전자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LG전자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바일 사업의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축소와 매각, 유지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매년 불어나는 적자에 지난해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윙의 판매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의 모바일 사업을 맡은 MC사업본부는 지난 2015년 2분기 이후 23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 적자는 5조 원에 이릅니다. 누적 적자가 불어나자 지난 2019년에는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9천억에서 1조 중반까지 나오는 적자를 감당하면서는 신사업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저희는 살피고 있고, 다만 사업 변화와는 별개로 고용은 유지한다는 게 LG 측 입장입니다. 권봉석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MC사업본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업 운영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고용은 유지되니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달걀과 닭, 오리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쌀과 채소, 과일값도 인상되고 있는데요. 설 명절까지 앞두고 있어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 단기간에 가격을 낮추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집어든 물건을 고심 끝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껑충 뛴 채소값에 선뜻 물건을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식하기 어려운 요즘 집밥 먹는 횟수는 늘었는데 기본 재료값이 많이 올라 장 볼 때마다 고민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피부에 확 와닿을 정도로 기본적인 물가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장 보기가 좀 겁날 정도예요. 요리에 많이 쓰는 양파, 소매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70% 넘게 올랐고 설을 앞두고 많이 사는 사과는 65%, 쌀값도 15%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 탓에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달걀은 30개들이 한 판에 6,000원이 넘고 닭, 오리고기 가격도 예년보다 비싸졌습니다. 한우 등심 가격도 지난해 6월 1kg에 10만 원을 넘은 이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설 직전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많게는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파르게 오른 달걀값을 잡기 위해 수입 달걀에 대해 관세도 면제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달걀 파동이 일었던 4년 전에 이어 두 번째 조치입니다. 신선란, 계란 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 할당 관세 0%를 총 5만 톤 한도로. 그러나 한시적인 공급 대책으로 단기간에 물가를 끌어내리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와 설을 앞둔 밥상 물가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 소식과 함께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이 홀로 사자에 나선 가운데 3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18.42포인트 상승한 3,132.97에 코스닥은 1.78포인트 오른 979.4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법인세 인상 지연 소식이 더해지며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오름세로 출발하며 사흘 연속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신사업 진출 소식과 4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맞물리며 5% 가까이 강세고 전일 미국 증시의 빵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면서 카카오 역시 2% 넘게 오름세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발 훈풍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099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몽리로 미 국방부는 핵 가방을 2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핵무기 발사를 최종 명령하는 핵 가방은 미국 대통령을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새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은 후임에게 자연스럽게 핵 가방을 인계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식에 불참하고 핵가방과 함께 워싱턴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는 취임식 뒤 바로 바이든 새 대통령에게 전달할 핵가방을 하나 더 준비하면서 몇 시간 동안 핵가방이 2개나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같은 불안정한 지도자가 핵 단추를 함부로 누를 것을 우려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는다며 미군은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It's illegal. Guess what's going to happen? You say no. I'm going to say, Mr. President, it's illegal. 합법적인 공격 목표와 확실한 군사적 목적이 없다면 대통령의 핵 공격 지시는 불법인 만큼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핵 가방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부터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시내버스 안 젊은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탑승합니다. 하지만 버스가 출발한 지 몇 분이 지나도록 승객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심지어 뭔가 먹기까지 합니다. 후방 거울로 이 모습을 확인한 버스 운전기사는 차를 세우고 승객에게 다가가는데요. 운전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이 남성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다른 승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던 상하이시 조례와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일본 이와테현 모리오카 시내를 달리는 이 노선 버스는 조금은 특별합니다. 고객은 승객뿐만 아니라 화물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선에 있는 미야코시 농가에서 보내는 신선한 딸기를 모리오카시 제과점으로 운반합니다. 화물 운송을 하면서 이 노선의 적자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자 버스 회사를 인수해 사업 다각화로 반전을 꾀하고 있는 미츠노리 홀딩스 대표 마츠모토 씨. 그는 버스 사업에 지방에서 일도 하고 휴가도 즐기는 워케이션을 접목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가을 도쿄의 여러 회사 담당자들을 초청해 체험회를 열었습니다. 交通インフラとしての路線バスを維持していく、そういうことのできるバス会社であ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또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보고 일본에 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해 지역을 돌아보는 단체 관광 상품도 개발 중입니다. 해외와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지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주의 한 숲에서 사람들이 어린 묘목을 심고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가족, 친지인데요.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의료진들의 노고를 기리는 의미로 함께 모여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E eu sei que o nome dela está gravado aqui e eu vou voltar aqui outras vezes e vou ver essa árvore crescer. 기억의 숲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나무 심기 프로젝트는 브라질 환경 단체들에 의해 처음 시작됐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나무를 심고 동시에 브라질의 숲을 재조림해 환경에도 이바지한다는 취지입니다. Muitas dessas famílias não tiveram sequer a oportunidade de enterrar os seus entes queridos. Foi processo muito dolorido.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환경 단체들은 기억의 숲을 통해 브라질의 모든 코로나19 희생자의 추모나무를 심을 계획인데요.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0만 명이 넘어 앞으로 브라질 전역에 2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최근에 음식 배달이 많아지면서 사고나 분쟁도 늘고 있는데요. 포장 불량부터 주문 취소까지 모두 배달 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공정위가 판단을 했는데 이에 따라 주요 배달 대행 업체들이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째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김두아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음식점 주인의 일방적인 불만 신고에 배달 대행 업체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사장님한테 언제 나오냐 물어봤는데 욕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선 제대로 상황 이유도 모르고 저한테 계약 해지를 하려고 했고. 폭설이 내렸던 지난 7일 주문을 자제해달라는 배달원들의 호소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계약상 배달이 늦어지거나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게 되면 배달원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배달 대행업체와 배달원 사이의 계약서 일부입니다. 회사의 일체의 민영사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거나 회사에 생긴 법적 문제까지 배달원이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배달 기사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는 내용의 계약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불공정 조항들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배달 과정에서의 분쟁이나 사고에 대한 업체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불만 신고로 배달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개정했습니다. 불이익을 줄 때에는 그 이유를 미리 알리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원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입니다. 무조건 네 책임은 아니야.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입증 책임은 너한테 있어. 이 정도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시정에 나선 곳은 대형 배달 대행 업체 3곳뿐. 여전히 대다수의 지역 배달 노동자들은 불공정 계약 관행에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 경찰서장의 관사에 도둑이 들어 금품을 훔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절도범은 붙잡혔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간부와 서장이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절차를 어겼는지 또 사건을 축소하려 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이 아파트 단지에 절도범이 침입했습니다. 현금 1,300만 원과 황금 계급장을 훔친 곳은 당시 부산 해운대 경찰서장의 관사. 절도범은 붙잡혔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간부 2명과 서장이 경찰청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기되는 의혹은 수사 규정 위반입니다. 경찰청 훈령에는 경찰 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일 경우에도 상급자의 지휘를 받아 인접한 경찰서에서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당시 해운대 경찰서는 사건을 즉시 보고하지 않고 직접 수사했습니다. 범죄 수사 규칙에도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수사나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운대 경찰서장은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관사 절도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 없고 코로나19와 총선으로 부산 경찰청장에 대한 보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운대 경찰서에서 절도 사건의 피해자를 서장이 아닌 가족으로 적는 등 수사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경찰은 당시 해운대 경찰서장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마하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 서장은 물론 경찰 간부들도 사건을 공개적으로 수사했기 때문에 은폐나 축소 시도는 있을 수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코로나19로 폐쇄됐던 빙벽장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빙벽 등반은 늘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이용해 헬멧 쓴 사람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빙벽을 오르던 등반객이 15m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해마다 빙벽 등반객이 몰리는 강원도 인제의 한 빙벽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에선 지난해와 2019년에도 빙벽 추락 사고가 있었고 2018년엔 떨어지는 고드름에 등반객의 허벅지가 찢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폐쇄됐던 강원도 내 빙벽장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인데도 빙벽을 오르는 동호인들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 때문에 폐쇄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는데 그중에 그나마 이제 서울에서 가까워가지고. 매년 빙벽 등반객 1000여 명이 찾는 설악산 국립공원은 오늘부터 형제폭포와 두줄기폭포 등 폭포 4곳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산악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락사고로 인해 발목등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낙빙에 의해서 어깨 같은 데 맞아서 골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빙벽 등반 사고로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한 빙벽 등반을 위해 본인의 실력에 맞는 장소를 선택하고 안전장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겨울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릴 비의 양은 충남과 전라도, 경남에 5에서 20mm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방에 5mm 미만입니다. 날씨가 포근해 대부분 비로 내리겠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와 쌓이겠습니다. 당분간 비나 눈이 오는 궂은 날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고 나면 내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동해안뿐 아니라 충청과 남부지방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강수 예상도를 보시면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와 부산이 13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정도나 높아 한낮에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